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거 서비스 연계 노인 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에 참석해 주신 김주영 교수님과 또 강지원 박사님, 또 유승동 교수님, 또 민영경 연구원님, 김명식 연구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부쩍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일수록 이런 사정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의 생활 환경을 보면 또 한 방면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요양이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또 보호가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유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 주거가 그냥 생활하시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른 기능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고령 사회에 좀 더 좀 인간다운 삶과 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생활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주거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시급한 사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토론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만큼 말씀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는 말씀을 잘 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크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고령자의 그 여러 가지 주거의 질이라든가 현황 문제가 있고요. 또 제가 오늘 메인 주제가 이렇게 서비스 결합 주택이라고 하는 이제 고령자에게 주거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결합 주택의 이제 국내 사례, 그다음에 제가 좀 연구했던 이제 해외 사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주제와 관련된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 내용 중에서 너무 일반적인 걸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높다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고령화율이라는 게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화율이 한 46%고 제가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도 지역 소멸 위험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고령화율이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세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추세이고, 그래서 2030년도의 전망을 보게 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고령자가 행복해야지만이 모든 어떤 그 가구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지역마다 그 사회조사 보고서를 하는데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령자들이 좀 행복하지가 않다. 그래서 생애 주기상 60세 이상 넘어가는 분들의 고령자들의 삶의 인식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불만족한,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이제 불만족한 비율인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주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돌봄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고령자들이 굉장히 좀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택 쪽에 계속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제 고령자들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 그래서 이제 현재 거주지에 이렇게 머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거 이동을 좀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떠나가고 나서 어떤 빈둥지 가구가 되면서 기존의 주택을 이제 과다하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주거지를 조정을 하려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주거 선택의 부재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이 고령자 주택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가장 우리가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고령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너무 부족하다. 경제적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그 문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 거주지에 머무는 게 좋아서 머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지역에 좀 고착화되는, 어쩔 수 없이 거기 머물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애 주기상 고령자 가구는 굉장히 이제 주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 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분들의 고유한 그런 주거 문제에 노출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다차원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주거비 부담이 높고 자가 소유 비율이 높지만 또 임차 가구에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부담이 높고 또 주택 개량에 대한 보수에 대한 그런 수요가 상당히 높은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자 가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국토교통부가 좀 연합을 해서 해야 되는 주제인데요.
80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33%가 지금 건강이 나쁘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떤 후기 고령 가구가 되면서 굉장히 어떤 활동들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주거 공간이라든가 서비스가 너무나 이제 부족하다라는 굉장히 그런 문제 의식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고령 가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현재 주택에 머물고 있지만 여러 가지 특히 이제 후기 고령자 가구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비중이 높으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고령 가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추정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서비스 결합 주택이라는 게 어떤 주택과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런 주거인데 이게 연구기관에 따라서 어떤 수요를 추정한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것부터 조금 정밀하게 다시 한번 추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가 지금 지역사회 통합 돌봄 법안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 노인 프로그램을 이제 중심을 잡고 있는데 이제 이 주택이라는 건 또 기본적으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행복주택이라든가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든가 이런 접근이 있고요. 또 이제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고령자와 관련된 돌봄 정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좀 연계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보건복지 쪽은 제가 이제 전공은 아닌데요. 주택 쪽 연구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 안심 주택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케어 안심 주택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서비스 결합 주택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에 대한 어떤 그런 연계라든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만의 어떤 그 힘으로다가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어떤 지역 소멸이라든가 고령 가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도 뭐 지역 활력 타운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발표된 건데 하나의 그냥 구상이래 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세부적인 분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 그나마 공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는 고령자는 그러니까 어떤 소득 수준이 어떤 일정 수준 이하이고 또 공공 임대주택 형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수요라든가 이런 거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한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거꾸로 제가 서비스 결합주택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서비스 결합주택에 대한 개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서비스와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결합되는 건데 제가 요새 좀 나름대로 연구하는 거는 좀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영국 사례를 좀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좀 우리나라랑 굉장히 문제 의식이 좀 비슷하고 저기 미국 같은 경우는 CCRC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그 은퇴자 마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유형은 좀 규모가 작은 그런 고령자 서비스 주택이고요. B 유형은 규모가 큰 유형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미국처럼 완전히 이제 거의 시장에 맡겨놓은 그런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하나의 이제 서비스 결합 주택의 산업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이 서비스 주택의 종사 인력이 42만 명이고 80% 이상이 지원 인력, 그다음에 간호 인력이 15%인데 주정부의 차원에서 규제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고령 친화 산업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관련 통계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소리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일본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령자 주택,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령자를 위한 거주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서비스용 고령자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영리 기업이 69%, 비영리 기업이 22.8%. 이렇게 해서 영리 기업이 공급을 하는데 그런 시설의 등록이라든가 감독은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마다 어떤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좀 연구를 하면서 볼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 영국 같은 경우가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아마 서비스 결합 주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갈수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익스트라 케어 하우징을 요새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고령자 이제 은퇴자 마을 리타이어먼트 빌리지를 이제 여기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요거보다는 이 쉘터드 하우징보다는 엑스트라 케어가 굉장히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선시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레저형의 그런 이제 은퇴자 마을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은퇴자 마을을 규모가 큰 그러니까 건강한 노인과 건강하지 않은 노인이 같이 모여 있는 그 은퇴자 마을을 CCRC라고 하는 데 비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를 이제 용어상 리타이어먼트 빌리지라고 하는데 이 영국에서 요새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 가구가 건강이 나빠도 이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게 돼 있으면서 여기서의 어떤 서비스 공급의 주체는 뭐냐면 지자체가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영국 사례를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은퇴자 마을이라는 거를 조사를 해보면은 잉글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나 웨일즈보다는 모여 있고요. 사실 은퇴자 마을이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분양 형식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임대 형식으로 해서 이 영국에서 좀 우리가 좋은 점은 뭐냐면 은퇴자 가구의 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이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것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표를 정리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결국은 이 은퇴자 주거를 통해서 어떤 고령 가구의 건강 개선이라든가 만족도 증진을 해야 되는데 이 전반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제가 일단 봤을 때는 굉장히 정립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보건복지와 어떤 국토교통부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호주에서 이 고령 은퇴자 마을에 사는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거를 결과를 보게 되면 은퇴자 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의 75%가 현재 이주 결정에 만족하고 있고 굉장히 기대에 부합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호주, 그 다음에 뉴질랜드, 미국, 영국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은퇴자 마을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자들이 결국은 행복감을 가지면서 최대한 어떤 그 독립적인 환경에서 독립적인 환경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실제로 통계 조사를 해보면요, 호주에서 요양병원에 5년 늦게 입소를 하는 걸로 조사가 나타났고요. 이 은퇴자 마을의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상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안정된 공동체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 여기는 좀 그렇게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관련 법령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새로운 어떤 서비스 결합 주택을 이런 조항들에 우리가 좀 제대로 이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쪽에서 이제 관련 제안을 보시게 되면은 노인 주거 서비스 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어느 국가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주택과 서비스 공급 체계가 뭐 호주,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결합 주택 공급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공급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지금 영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보고서도 보면은 지금 뉴질랜드라든가 호주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은퇴자 마을 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퇴자 마을만 규정하는 통합법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러 가지 그 개별 법령들에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그런 고령자 주거가 너무 부족하다. 호주 같은 경우는 전체 주택 재고의 5%가 고령자 주택인데 영국이 0.5%, 0.8%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영국이 왜 공급이 안 됐느냐? 지금 주택과 서비스가 이원화된 체계이기 때문에 최근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원화된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이원화된 체계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정부 차원에서 이 고령자 서비스 주택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법령을 우리가 이제 보완을 하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어떤 서비스와 주택을 결합한 그런 통합법제를 구축을 통해서 좀 효과적으로 이것을 전달을 해야 되고, 이제 제가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느꼈을 때도 제일 필요한 거는 뭐냐면 지자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이제 고령자 서비스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요. 노인 부양비가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해법은 좀 각기 다르고 제도별로 부처별로 각각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노인 의료비 증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순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든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취해야 된다 정도로 약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사실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의료비의 60%에서 80%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증 질환을 넣냐 빼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큰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노인 의료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서의 요양 돌봄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초고령 사회에 대한 경고는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요. 그 서비스들을 어떻게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고령자들이 생활하기 불편할까, 이것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개별 서비스를 얼마나 확충할까의 고민이었다면 이후에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결합할까의 고민, 그리고 지금은 도시계획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패키지라는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일상적인 수준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혹은 그 특수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추가되는 부가 서비스 혹은 선택적 서비스로 구성되는 패키지로 보통 얘기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접근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다원화되는데, 우리보다 유럽은 조금 더 이제 개인화된 사회다 보니까 가족이 돌봄하는 그런 전제는 사실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노인들을 어떻게 돌봐줄 것인가라는 컨셉에서 나온 것이 다양한 주거입니다. 그래서 기능의 상태를 봤을 때 아주 기능의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면 이제 아예 너싱홈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기능의 상태가 조금씩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거주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결합시키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떤 고령화율 정도의 목표치 어떤 수준에 도달하게 될 때 대부분 시설 중심에서 주거와 복지를 결합한 주택 공급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유럽이든 북유럽이든 영미권이든 다른 국가에서도 이미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했었는데요. 대부분 공통적인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족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고 노인들만 따로 있거나 노인이 혼자 있을 때 주거지를 조금 더 개선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시설로 이동하는 것을 조금 더 막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일본과 영국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막겠다라는 목적이 조금 더 강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요약하면 해외에서도 다 이러한 욕구가 있었고 그 욕구의 하나로 주거와 서비스의 결합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살펴보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고령자들의 현황입니다. 사실 고령자라고 할 때 다 같은 고령자로 저희가 주로 인식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초기 노인, 중기 노인, 후기 노인에 따라서 욕구가 좀 달라지는데요.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이제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비중이 높고 자기 집에서 생활하기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배우자가 사망해서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독거노인이 늘어나게 되죠.
이런 경우에 소득이 부족하다면 그리고 가족이 돌봐주는 돈이 없다면 공공임대, 영구임대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령자들을 저희가 볼 때 초기, 중기, 후기 노인들을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베이비붐 세대는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에 대한 구매 욕구가 강하다면 후기 노인의 경우에는 구매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해서 주거의 현황이라든지 주택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왼쪽 아래층의 노인 실태조사에서 보시면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방문 의료 건강 지원이라든지 동행 서비스, 안전 지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거 환경의 개선에 대한 욕구는 아주 크지만 주거 환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거에서 서비스를 결합하는 것과 주택을 둘러싼 바깥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 이것들이 결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신체적 정서적 기능이 저하되는 건 일상적인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제도 전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돌봄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장기요양 등급자들을 기준으로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수요를 추정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요. 또 소득 수준하고 연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경증이라 부르는 3, 4, 5등급이 자택에서 거주하면서 서비스가 결합되기에 적절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대부분 자택에 거주하고 계시죠. 전국적인 규모나 강원을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수준이 아주 낮은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조금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들 마찬가지로 자택에서 거주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자택에서 거주하는 요양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많고 비중도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이나 요양병원의 입소를 막기 위한 자택에서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기능 저하를 조금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소득과 소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노인 독거 가구가 일반적으로 후기 노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은 사실 베이비부머처럼 일자리가 아주 안정적이지도 않았고 공적연금의 지급 금액도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독거 가구의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이고, 노인 부부의 가구는 대부분의 경우에 좀 정기 노인에 모여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구의 형태와 연령이 같이 결합해서 소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비 지출도 차이가 있습니다. 버는 돈이 작으니까 소비도 좀 알뜰하게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노인 독거 가구의 경우에는 식료품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주거 관열비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결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다면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의 전체 구성에서 볼 때 식료품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부담으로 본다면 여전히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독거 가구와 부부 가구의 소득의 차이, 그다음에 지출의 차이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식료품비와 주거비가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돌봄 안전망에서 주거 지원은 사실은 누구나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기본 주택의 모형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파트든 그냥 단독주택이든 어쨌든 자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각각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본인이 원한 서비스를 인지하고 그것을 찾아서 신청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주택과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는 모형,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경우에는 성남 위례인데요. 아파트 중에서 영구임대주택의 동이 있고 그 동에 사회복지관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아파트 내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영구임대주택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하지만 이제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실제로 주택과 서비스가 연계가 되려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고 있는 목록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서 받아야 되는 서비스가 있어요.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병원 같은 것들, 이런 경우에 동행 서비스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단위 세도를 지원받는 서비스도 있죠. 국가보훈처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장교양 기관처럼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받게 되는 서비스는 집으로 방문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를 원한다면 외부 유입형과 외부 이용형과 단위세대 지원형과 공용공간 지원형은 어떻게 결합되는가가 그 주택의 공급 방식에서 정확하게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수의 일본의 경우에는 공용 공간에서 지원하는 방식의 서비스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병원을 이용하는 것까지 어떻게 결합해 줄 건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서비스 결합주택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어쨌든 그 고령자들을 생각할 때 보편적인 욕구와 특수한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여건이라는 것이 또 지역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결합한 서비스 패키지가 필요하고, 따라서 서울에 있는 서울형 주거 지원 모델과 강원도에 있는 모델이 같을 수는 없겠죠. 경부 영향권에 있는 곳과 철원군에 있는 모델이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다양하게 유연한 서비스 결합 주택의 모형이 좀 제시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돌봄 서비스 역시 여전히 앞으로도 좀 정비해 나가야 되는 대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의료와 돌봄의 필요도가 각각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돌봄 필요도로 좀 위계화한다든지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 간의 관계를 설정한다든지 해서 각각의 구분되는 서비스들을 한 사람 한 가정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를 다층적으로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것이 이제 폴리시 팔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기본적인 수준 70%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30%를 채워가야 되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지역 단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역 단위 돌봄 안전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택 공급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령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완전히 결합되지는 않더라도 일부가 결합되거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이 있는데요. 지금은 무료이면서 수급자를 중심을 하고 있는데요. 유료랑 실버타운하고 너무 갭이 커요. 그래서 중산층을 포함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철원군에 4개 이제 노인복지주택을 갔다 왔는데요. 무료이고 수급자 중심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서비스들을 결합하려는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차원에서의 노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령자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의 효과를 좀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이미 복지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와 돌봄과 이 주거와 관련된 전달책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비와 돌봄 서비스 주거복지 재정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사회보험과 일반 재정 간에 연결해서 이용하는 방식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강요하게 된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많이 증진시켜서 의료비가 절감된다면 그 절감분에 대해서 지자체로 환원되는 구조, 그래서 돌봄 서비스를 좀 더 예방적이고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마련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선제적 조치들이 지역사회 성과를 낼 때 저는 사실 노인복지주택을 지자체가 공급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 내 오래된 영구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에 설치된 사회복지 시설들이 이미 있는데요. 이 주택이라든지 시설들을 좀 리모델링이라든지 기능을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LH나 그 국토부에서 영구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한 재정을 따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기존에 있던 전달체계만 잘 활용해도 고령자에 대한 돌봄 안전망의 일부를 갖출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순서상 그래서 먼저 그 상명대학교의 유승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뭐 다들 뭐 언론에서 자주 언급됐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40.4%, 즉 10분 가운데 우리나라 고령자 중에 4분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 부부 혹은 노인 독거 가구는 78%입니다. 즉 10분 중에 10가구, 노인 가구 중에 8가구는 노인분들만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김지영 교수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분들의 건강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우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의 복지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분야는 향후 더욱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는 분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주거 정책하고 복지 정책은 관련 부서의 협의와 논의가 좀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와 같이 이원화된 체계에서는 자칫 그 상호 책임전과 혹은 소관부서의 모호함으로 인해서 그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주제는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매우 시적절하고 특히 일반적으로 금융에서 기대된 위험은 위험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한 준비는 향후 우리가 위기가 아닐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본 주제에 대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이번 발표에서 좀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방 정부의 역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정부에서 주거 정책과 복지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택 정책도 그렇고 그 복지 정책도 그렇고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것은 지방 정부입니다. 또한 최종 전달 체계에서 지방 정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해당 지역의 고령자들의 서비스 수요 혹은 주택 시장의 차별적 수요를 이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령자들의 차별성을 적절히 판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일반화의 오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와 복지 정책이 일반 고령자를 중심으로 제공이 되는 정책과 취약계층,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계층과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 제공이 상호 분리, 물론 유기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상호 분리되고 정책 목표가 차별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동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송기원 위원님들과 그 관계자님들에게 대단히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발표자들이 해외 현황뿐만 아니라 국내 사례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를 해주셔서 우리가 향후 위기라고 생각하는 위기가 아닐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아직도 동 분야에 대한 연구가 초기 단계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두 발표자님의 연구 노력은
이에 대한 출발점일 수 있고요. 이를 몸소 실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에 초고령화 사회 대응, 그러니까 진입하게 되는 거에 대한 대응해서 노인 주거 정책들, 노인 주거 복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푸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소위 울트라 킹 왕짱 초고령 사회가 되는 극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앞서 두 분께서 발제해 주신 두 분께서 언급한 부분과 제가 알고 있는 노인 주거복지 정책을 생각해 보면은 현재 상황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노인 인구로 편입되고 있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성들을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한 부분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앞서 부사연에서 발제해 주셨던 우리 그 강지원 박사님 이 말미에 중산층을 포함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관련한 문제 그리고 지역에서의 노인 주거 정책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 보완의 문제를 받아서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노인 주거 복지 정책은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중산층으로 끌고 올라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뭐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LHS도 굉장히 여러 다각 방면으로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정부 정책, 정부가 이끌어 나가고 있는 방향이 아니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노인 주거 복지 정책,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많이 포진해 있는 지금 2020년서부터 해서 노인 인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 편입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게 쭉 계속 한 74년생까지 친다 그러면 한 20년까지 1,000만 명이 넘는 그 65세 노인 인구가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그 특성을 보게 되면 중산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부분 저소득 계층의 노인들이 일부 있는가 하면 이 굉장히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의 노인 분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요 정책 대상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중산층까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설 개선과 관련한 문제는 LH가 웰플러스 주택이라든지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자체와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추진하고자 하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고령자 복지주택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LH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할 때마다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일부 있으나 굉장히 어렵다. 그럼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인가요? 작년에는 행안부에서 지역 이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올해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 감소 지역법이 생겼습니다. 우리 노인이 되면 만성 질환을 앓게 되는가 하면 이것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굉장히 많은 의료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나가게 되죠.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결합해야 될 것인가? 실제로 하나의 건물에 주거동과 의료보건 이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병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결합해서 하나의 복합동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지방에 혹은 수도권 내에 의료시설이 인접한 곳에 이러한 주거 주택들을 공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제가 저기 KCCRC의 부분으로 좀 이렇게 논의를 끌고 오면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이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출산 고령의 문제, 국가 이 국토 불균형, 지역 불균형 발전의 문제,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쇠퇴의 문제, 뭐 소멸의 문제, 이런 것까지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인 주거복지 정책을 얘기를 할 때에 대도시 거주, 수도권 대도시 거주 베이비 부머 세대, 노인 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들이 귀촌, 귀향, 귀농을 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그런 욕구들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이주 조회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의료 서비스의 질의 수준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주를 하고 싶어도 이주를 못 하겠다. 지역에 좋은 의료 시설들이 가까이 있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이주를 계획하고 이주를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걸 보더라도 서비스 연계, 어떤 서비스 연계를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라고 한다면 보건의료와 관련한 것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S주택의 층위를 어떤 식으로 나눠서 어떤 모형으로 가져갈 건가 하는 것들이, 물론 앞서 다양한 모델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구체적인 모형들이 향후에 연구도 돼야 될 부분이고 토론도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결과물이 나와줘야 이것을 가지고 국토부든 보건복지부든 얘기가 되겠죠. 물론 이 정부 부처 합동으로 해서 지역 활력타운들이 올해 시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의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연구자들, 학자들이 연구를 쭉 치고 나가면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요가 충분히 있고, 이 정부가 앞으로 노인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를 전달을 잘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추진되는 뭐 활성화는 되지 않더라도 시범 사업 단계에서 추진하려는 의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구체성을 띠는 이 연구들, 그리고 이 토론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거동이 불편할 시에는 어디서 거주를 하고 싶으신지 희망 거주 형태를 통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재밌는 거는 읍면에 사는 어르신, 그다음에 도시지역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강원 어르신 간의 희망 거주 형태가 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시권에 살고 있는 동부 지역의 어르신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할 시에는 제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재 집에서 거주하겠다라는 것이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읍면부의 어르신의 경우에는
현재 집보다는 돌봄, 식사, 생활, 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노인 요양시설, 노인 복지주택으로 이사할 의향이 있다가 60% 10명 중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 보는 일률적으로 재가 서비스, 그다음에 어떠한 노인 복지주택 이러한 것들에 어떠한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강원도 내에서의 보면은 동부 지역과 농어촌 읍면부의 어르신의 그 희망 거주 형태는 달랐다. 따라서 강원도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라고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 강원도 어르신의 주거복지 인프라 지원 정책은 크게 표 1번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 2022년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현재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무료 양로시설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극빈층의 임대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포기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강원도는 62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효도 아파트에 입주할 시 임대 보증금을 1,000만 원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고령 친화형 임대주택 사업,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금 토론자분으로 나와 계시는 LH와 함께하는 사업인데요. 1층, 저층에는 노인회관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배치하고 그 2층과 3층 그 상층부에 2층이나 3층에는 고령 친화형 복지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취약한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결국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위한 비용 절감, 또 사회 서비스 창구 일원화 효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374호를 지원할 계획에 있고 2027년에는까지는 1,156호로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강원도 어르신의 주거복지에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점이고 앞으로 어떠한 정책 방향들을 좀 계획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계획 5개년을 수립하면서의 이제 조사된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에 한해서 모든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좀 공통적인 의견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 등급 외자분들에게는 노인 맞춤형 돌봄, 그다음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제외됐던 것을 이제 이렇게 그물망으로 촘촘하게 좀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이는 돌봄 시설도 부족하고 부족한 인적 자원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는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표 3번과 같이 이러한 그 강원도 만의 그 농촌형 통합 돌봄의 모델을 만들어서 시범 사업을 강원도 자체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이러한 안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앞서서 강지원 박사님께서 이제 노인 복지관의 이제 그 기능 강화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그 52페이지에 보면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이 그 18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에는 현재 노인복지관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따라서 그러면 어떠한 시설들을 조금 기능을 확대할 수 있을까? 주거복지와 연결을 해서 이랬을 때 저희는 경로당 부분을 좀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이 그 저희는 농산어촌이 많고 어르신의 여가 문화의 중심 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주거와 돌봄, 건강, 보건의료 이러한 것 기능이 좀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그 경로당 공간을 활용한 효도합숙소 자체 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경로당 공간을 활용해서 독거 어르신이 와서 생활도 하고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돌봄도 받는 이러한 거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 효도합숙소 사업이 일몰 사업으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어떠한 경로당 중심의 기능 강화 사업이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강지원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의료비와 돌봄 서비스, 주거복지 이러한 그 통합점 활용을 위해서 보면은 저희가 현재 지금 경로당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에서의 그 일반 의원이 가서 진료하는 거는 방문 의료 수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이러한 법 체계 안에서 기존의 그 농어촌 지역에서 있는 강원도에서 어떻게 보건 의료와 연계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고민입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그에 첨언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내년에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2025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가 되고요. 내년이면은 노인 인구가 1,000만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많은 발제자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하는 노인분들도 늘어날 것은 자명한 상황이고요. 그다음 지역으로 돌아가서 정착하시고 싶은 은퇴자들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중산층을 중심으로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보면 사회 전반의 돌봄 부담도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노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식사부터 도와드려야 되는 분들도 있고 오늘 얘기 많이 나온 보건의료 측면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주 환경 자체가 낙상 사고 같은 것들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는 그 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노인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되는 모형, 오늘 발제자분들이 많이 표현하신 거에 따르면 서비스 결합주택 뭐 이런 용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유형에 대한 고민들도 많았고 그간의 시도들도 많았습니다. 정책 예시로 많이 들어주셨지만 고령자 복지주택 또 그 예시일 것 같고 복지부가 하고 있는 케어 안심주택이라든가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지자체별로 뭐 서울시나 부산 뭐 이런 각 지자체별로 공동생활홈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같이 거주하실 수 있는 모형들도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의 이런 서비스 결합에 대한 그 주거 돌봄 서비스 결합이죠. 주거 돌봄 서비스 결합에 대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한계점이라고 하면 크게 보면 첫 번째가 노인 인구에 비해서는 좀 물량이 아직 많이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도 다 합쳐도 지금 3,000호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축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노인 인구가 곧 1,000만인데 매년 뭐 1,000호씩 공급하겠다, 10,000호씩 공급하겠다라고 해도 고령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수요에 비해 맞춰 갈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서비스가 양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소득층이 가실 만한 그 시설형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복지부가 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료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월 700까지 내셔야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형이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중간 단계 뭐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 사이에서 수요를 갖고 계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고 그런 분들이 사실 수 있는 이 주거 서비스 연계 주택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주거복지 연계 서비스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 복지부와 국토부의 협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 올해 1월부터 국토부랑 복지부가 관계 TF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들었던 지역활력타운도 그 예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고령자 복지주택 안에서도 서비스를 어떻게 더 고도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부도 이런저런 정책을 통해서 오늘 얘기 나눴던 과제들을 더 정책에 녹여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